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런 변이 있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런 편을 영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 녹화 형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워. 네. 지금 막 제 얼굴이 저쪽 벽면에 비쳐요. 보여요. 예, 정말 보기 난감하네요. 예, 제 얼굴이 내가 저렇게 부었나? 예전에 청초하고 맑았던 제 얼굴은 어디 갔나요? 청취자 여러분 헷갈리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희 지금 여러 가지 개편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 가운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죠, PD님? 네. 누설인 거 아니죠? 예. 시도 가운데 본 이런 변이 있나가 비디오로 나가는, 예, TV로 나가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루타가 된 거죠. 아니에요. 저쪽 국민 TV와 국민 라디오에 우리가 마루타가 돼, 마루타. 그럼 우리가 굉장히 희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피해를 끼치는 느낌이 들어서요. 맞아요. 제가 저 화면을 본 순간 둘 다죠, 뭐.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예. 정말 국민 TV는 전략 부재구나. 지난주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예. 그 약간 그렇죠. 주의를 주시는 멘트가 있어요. 뭔가요? 뭐냐면은 얼굴 가리라, 오디오로 뭐 이런 거? 듣는데 예. 빨대 빠는 소리, 자판 두들기는 소리, 뭐 끽끽거리는 소리, 뭐 온갖 잡으면 5개 들어온다. 주의를 좀 해라. 그 탓에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그때서 비디오를 찍는 거야. 거기다 제재로. 예, 감시호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가 굉장히 딴짓을 많이 하는데 비디오로 나가면 네, 진짜 벌써 막 경직돼요, 막 몸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제 즉흥적으로 우리는 거의 막 누워서도 방송했잖아요, 사실. 그런가? 깽깽이 짚고 막 방송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앉아서 방송해야 되고, 게다가 우리가 또 준비를 진짜 2박 3일 되게 열심히 대본 준비를 해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대응해야 될 이슈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우리 최첨단 기기를 가지고 검색도 하고 하는데 그러게요. 이제 그게 안 돼요. 또 이광철 변호사님이 불시에 막 사자성어 던지면 우린 막 검색해보잖아. 안 돼요. 사자성어 쓰시기 한 5분 전쯤에 미리 예고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미리 찾든지 이제 정말 어떡하죠? 제대로 준비하고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 메이크업도 해야 되나? 아이 참, 예. 머리라도 오늘 감고. 어쨌든 오늘 방송분은 여러분들이 비디오로 보실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늘은 실험 예. 방송이죠. 예. 뭐 청각으로 방송을 들으시되 충분히 제가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해드릴 수 있도록 시청각적인 효과를 발휘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이 동영상 그래도 좀 주세요. 저희 추억으로 가지. 아이 본 방송을 나중에 한다니까요. 아니, 물론 이제 킬될 수는 있어요. 네. 오늘 시험 방송을 보니까 정말 화면 안에서 때깔이 안 난다 싶으면 킬될 수도 있으니까 뭐 추억으로 그때 달라고 하죠, 뭐.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네요. 이게 팟캐스트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듣는 라디오에 가까운 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로만 하는 거니까 참 여러 가지 뭐 옷차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편하게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잠깐 나갔다도 오고. 그렇죠. 화장실 갔다 오고 이제 괜히 대화에 계속 있었던 것처럼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거 다 안 돼, 그죠? 어떡하지? 좀 굉장히 이렇게 좀 몸이 좀 경직되는 듯한 느낌은 있네요. 경직은 사실 되네요. 아니 전문 방송인이신데. 물론 전문 방송이고 뭐 지금도 TV 출연 경험이 없으신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썩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국민 TV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뭐 일취월장 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이번 주에도 우리 PD님께서 떡밥을 던져주셨고, 그러게요. 우린 그걸 바탕으로 2박 3일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죠? 근데 떡밥은 방금 전에 전달됐답니다. 예. 어떤 떡밥이 던져질까요? 저희가 2박 3일 동안. 그렇죠. 그렇죠. 오늘 드디어 떡밥이. 예, 따끈따끈한 떡밥이군요. 예, 첫 번째 이슈 얘기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새벽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수백 장의 전단이 또 뿌려졌습니다. 최근 계속된 대통령 비방 전단 살포에 경찰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보였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울 홍익대학교 인근 번화가 비방 전단에 유포자를 쫓고 있는 경찰.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일선서에 전단을 뿌리면 임의 동행을 요구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살포에 대해 처벌 법규와 대응 요령이라는 문서를 일선 경찰들에게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전단지 살포 행위자 발견 시 경찰의 대응 요령과 처벌 법규 등이 서술되어 있고 각 살포 유형에 따라 현행법으로 체포하기 위한 법 적용, 임의 동행 요구, 불응시 법 적용, 처벌 가능한 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비판한 전단 살포에 대해 어떻게든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한국 사회가 권력 비판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의 대통령을 향한 무한 충성이 경찰 스스로 판단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 정부가 권력 비판 전단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고 처벌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기 힘듭니다.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온갖 법 조항을 동원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공부할 지점도 되게 많은 이슈예요. 그러게요. 이제 경찰이 그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에 대해서 뭐 일련의 대응 요령을 일선서에다 전달을 했다네요. 네. 그 내용들을 보면 통상 우리가 이제 어느 것이 위법이고 불법인지 몰랐던 불신검문 뭐 이랬던 부분까지 아울러 포함되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정당하고 현행법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이고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부분이고 어디부터가 불법인지에 대해서 우리 불신검문 전문가 그렇죠. 박주인 변호사님께서 또 충분히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죠? 불신검문 말도 안 돼. 불신검문 말도 안 돼. 일단은 뭐 이 그 대응 요령이라고 지시가 됐는데 크게 내용은 이런 것 같아요. 전단지 살포가 최근에 이런 유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전단지를 뿌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적용되는 법규는 어떻다.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뿌린 것 같은데, 행위자 발견 시 대응 요령에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단지 살포 행위는 사실 그 전단지의 내용을 따지지 않는다면 행위만으로 보면은 광고물 등 무단 배포 행위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그렇죠.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면 벌금이 10만 원? 10만 원 이하. 이하. 10만 원 이하. 예. 근데 이제 이 대응 요령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임의동행을 좀 요구해라. 그런 거 발견하면. 임의동행이라는 게 뭐냐면 잠깐 서해 좀 가시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임의동행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뭔가 질문을 던지고 하면은 뭐 교통에 뭐 어떤 장애를 일으킨다든지 또는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불편해한다든지 할 때 임의동행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불편하다는 건 uncomfortable.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뒤에 말은 무슨 말이야? 불편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아니, 사실은 꼭 그렇게 들렸어요. 네. 앉아서 얘기하자 이런. 그러니까 뭐 사람들 보는데 경찰하고 얘기하고 이런 게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받는 그 피의자를 위한 것처럼 경직법에는 좀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임의동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그냥 이렇게 대응 요령에 쓴 것 자체도 좀 문제죠. 그다음 뭐가 문제냐면 임의동행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저희들이 다 검토해 보니까 방금 전에 지난밤에. 예. 현행범으로 체포를 누구나 할 수 있죠. 네네. 경찰이 아니라 현행범 말 그대로 현재 범행을 저지른 사람. 예, 체포할 수 있다. 예, 범죄를 저지른 직후의 사람. 네, 현재 그렇죠.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범한 직후의 사람은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 요거와 관련된 얘기가 또 우리 권영국 그렇죠. 등등 있죠. 네. 저도 근데, 섬광처럼 그 얘기가 떠올랐는데 끊을까봐 내가 안 했는데. 근데 그거를 체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50만 원 이하의 벌금
기껏해야 그 정도를 받을 그러니까 저지른 범죄행위가 좀 그렇죠. 약하다 싶을 때는 그렇죠. 경미하다 싶을 때는 딱 봤을 때 저거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이네 라고 했을 때는 현행범 체포가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주거지가 불분명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수사에 협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들 때만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전단지 배포와 관련된 거라면은 경범죄 처벌법상의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주거지만 분명하다면은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되네요. 근데 여기에는 마치 임의동행을 하지 않으면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명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점에서 문제라는 거죠. 첫 번째는 내용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질문받는 사람을 위한 제도인데 마치 그걸 막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있고 두 번째는 임의동행을 거부했을 때는 이 적용되는 법조 자체가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10만 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동행을 거부하면은 바로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이야기가 돼 있어서 굉장히 과잉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 지침이.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일선 경찰관이라면은 뭐 이제 막 초임 부임한 경찰관조차도 웬만한 법규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행위에 대해서는 뭐 임의동행, 지금 얘기한 임의동행, 뭐 현행범 체포 등등에 대해서는 일반화된 법리예요. 그렇죠. 근데 왜 청에서 이렇게 일선서에서 하달해야 될 만큼 전체적인 어떤 지침에 대해서 하달하는 이런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 일이 됐는지 그걸 거꾸로 유추를 해본다면은 사실 단순히 판단하기 쉬운 그런 임의동행이나 이런 걸 그냥 법리대로 활용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악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자, 가르쳐드릴까요? 네. 500원. 네. 경찰의 이런 뭐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 충성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가 굳이 설명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이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아마 경찰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범죄 처벌로 가면 그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게 맞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니까 그걸로는 벌금이 50만 원 넘으니까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거 아니냐. 형법에 적용을 받는. 그렇죠. 네.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디 건물에 옥상에 올라가서 하게 되면 주거침입이다. 건조물 침입이다. 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모욕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게 친고죄 규정이 좀 폐지는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피해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만 지금 처벌이 가능한. 그러니까 우선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그렇죠. 수사 절차가 개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수사관이 그렇죠. 움직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이 모든 수사 절차 자체는 고소로부터 개시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지 않는 한 현행범죄보다 안 되는 거죠, 법리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허위 사실 또는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공익성이 없는 경우에 처벌되는 것인데 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전단을 통해서 그 표현되어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 예를 들어서 북한을 방북했다는 2002년에 방북해가지고 그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했던 그 워딩들 혹은 뭐 이런 다 보도가 됐었죠. 그렇죠. 세월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본을 방문해가지고 노란 조끼 입었는데 못 찾나요? 라는 것들 주로 이런 팩트 위주로가 지금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허위 사실이냐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진실한 사실인데 공익성이 없느냐? 다 공익성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 김정일 위원장을 우리 방과단체의 괴수, 수계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찬양고무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공익성이 없다고 하면 아마 우리 조갑재홍이나 이런 분들부터 화를 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월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아니에요. 500원 주시려고. 아니요. 카메라에 어떤 모습을 주실까 신경 쓰면서 얼굴 표정 관리했어요. 그러시군요. 네. 말씀 이어가시죠. 이 방송 참 어렵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세월호의 대처 과정에서 7시간이나 행방이 묘연했던 대통령이 중대본에 나타나가지고 노란 조끼 운운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국민의 안전, 생명을 보호해야 될 최고 우리 국가의 수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익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경우로 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건조물 침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거는 좀 법리적으로는 아마 학설상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는데 주로 건조물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건조물 빌딩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그 주거 침입죄라든지 건조물 침입죄에서 보호하는 그런 것들의 보호법이 그걸 완전히 이렇게 깨트렸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것도 공권력의 과잉 행사 이런 논란이 되는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현행범 체포하는 것도 명백히 법에 위반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동의하고요. 거기다가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수사하고 처벌도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딱 그대로 멈춰라예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명예훼손 우리가 비형벌화 얘기를 하면서도 거듭 얘기하고 있는 바지만 명예훼손죄만큼은 뭐 수사행위를 가동할 수 있어도 주저해 왔었고 이때까지는 그랬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허위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공익에 부합하는지는 이제 따져봐야 아는 거잖아요. 일단 모든 사람의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 하고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 굉장히 위험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실제 전단지의 내용만 보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얘기하는 다시 말해서 처벌되지 않는 유형이 대다수였는데 일단은 발동을 해놓고 수사를 시작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냥 무죄야 하면 끝난다는 얘기죠. 체포는 하고 공권력은 행사하고. 가장 또 답답한 게 이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이 아니죠. 대통령이고 헌법기관이죠. 예. 저도 자꾸 개인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자꾸 행동이 마치 개인인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에요. 네. 사실은. 네.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차가하고 있는 건가요? 잊으면 안 되고 대통령이라서 헌법기관 국가 원수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죠. 사실은 그 민주주의 하에서 왜 그러세요? 원수라니까요. 저도 안다니까요. 원수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민주주의에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안 해버린다. 민주주의에서 네. 국민의 자기 지배가 민주주의 핵심 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뽑아놨지만 사실은 국민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뽑아놓은 사람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비판, 감시와 감독은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국민의 비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공인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정치인처럼 국민에게 비판을 받아야 되고 국민에게 자기 사생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노출시켜야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나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이론이 성립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유엔에서도 유엔 인권 그 이사회나 뭐 자유권위원회 같은 데서 내놓은 논평들을 보면은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군대라든지 정부기관에 대한 평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거듭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민주주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애초에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발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저는 만약에 이걸로 이런 시행령이 이런 대응 요령이 나가고 처벌을 하고 있으면 대통령이 나가서 못 들하는 짓이냐고 꾸짖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야, 민주주의에서 내가 대통령이고 날 정치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니들에서 해? 야, 내 얼굴 똥칠하는 짓이다라고 자신이 대노를 해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대응 요령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박 변호사님 말씀에 이제 하나 조금만 더 보충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저만 보면 그저 좋아요. 예. 말씀하세요. 끊어주세요. 아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을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의 인격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대통령은 그런 공직을 맡고 있는 공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그 공직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모든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의 사적인 어떤 인격체로서의 지위는 사실 영으로 수렴된다고 봐도 될 정도의 사실 그 무게감이 큰 공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있다고 치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표현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하나의 인격체 개인적 속성을 그러니까 어떤 문제되는 표현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격적 속성을 건드리는 거냐 아니면 공직으로서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대한 비판적인 문제제기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눠볼 거냐. 그럼 표현의 내용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전단을 통해서 지적되고 있는 것들은 누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의 수행으로서의 측면들인 것이고 뭐 가령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윤회 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들은 일견 보면 그 인격으로서의 어떤 프라이버시 영역을 건드리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그때 그 당시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직의 정 위치에 서가지고 세월호에 타고 있는 세월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데 대한 문제제기의 성격들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조차도 않았음에 대한 비판의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아니 이번에 사실 문제가 됐을 때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닌데 대통령의 직무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에 눈 떴을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도로 이제 명확하게 사생활과 직무 시간의 구분이 어려운 직책이 대통령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의혹들도 저희들이 제기할 수 있는 거고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좀 재밌는 게 이 좀 보수적인 이 정권 분들은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한 거고 국제적으로도 당연하게 보는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PD 수첩. 광우병 그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PD 수첩이 보도를 하니까 갑자기 농림수산부 장관이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그래서 고소를 했고 그때 이제 담당 검사 임수빈 검사는 에이씨 나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옷을 벗으셨죠. 근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확인된 사실이 뭐였냐, 법리가 뭐였냐.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명예훼손이 원칙적으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국정원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인터뷰를 했다가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었죠. 그때도 역시 판결들이 국가기관에 대한 평가, 국가기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허용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이 명예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어야 된다. 명예의 주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명예가 있어, 내 명예를 보호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 그쳐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법리를 알기 때문에 이번에 유우성 씨 간첩 사건 같은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정원이 아닌 국정원의 개인이 고소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우회하려고도 했고 그게 이제 사실은 PD 수첩이나 이런 판례가 나오면서 작전을 바꿨어요. 모르지 않는 거예요.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그 PD 수첩을 진두지휘했던 검사가 전현준 검사였잖아요. 이번에 또 영전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영전해가지고 잘 나가는 검사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도 그렇고 이 정권도 지금 이제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했는데 무죄가 나거나 그러면 이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영전을 해요. 또 하나 무죄가 나면은 그건 정말 스스로 옷을 벗어야 뭔가 치욕스러운 일인데. 또 하나의 사례가 이제 제가 남북 대화록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사건 했잖아요. 그 대화록의 주임 검사가 김광수 부장검사였어요. 그 서울중앙지검의 공안 2부인가 부장검사 했는데 이번에 무죄가 났거든요. 무죄가 났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검의 그 저기 법무부의 대변인으로 그러세요? 발탁이 되셨어요. 법무부 대변인은 좋은 보직인가요? 일단 대검과 법무부는 이 검사들이 이 가고 싶어하는 요직이라고들 흔히 인식되어지는 자리들이죠. 그러니까 이 적어도 수사검사를 하다 법무부로 갔다라고 하면 뭐 물론 이제 보직에 따라 또 달라지겠는데 적어도 좌천이라든지 어떤 책임을 묻는 형태의 인사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좋다. 수사검사가 검찰이 나름대로 유죄라고 판단을 했고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면 거기 그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묻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법 취지에 맞죠.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더 영전시키고 좋은 자리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건 검사들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야, 니네 이런 형태의 수사에 어떻게든 수사해. 열심히 해봐. 밀어줄게. 이런 거죠. 그 경찰 어쨌든 본인 스스로도 이제 본인이 좀 엄하게 나갔어요. 그렇죠. 일선사에 하다라는 이런 지침을 배포를 했는데 중요한 건 처음에는 배포 사실조차도 부인을 했다고요. 그렇죠. 확인을 요구하는 우리 그런 거 질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문서를 직접 입수한 언론사가 그 문서의 실물을 공개를 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교육용 자료였다. 법을 남용할까봐. 남용할까봐. 예. 그러실 수도 있겠죠. 남용하지 않으실 건가 봐요, 앞으로. 이분은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대통령님한테 그렇죠. 정말 겸손하고 싶었던 거지. 정말 대통령님을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절실히 보좌하고 있으면서 이분들은 최고네요. 지금 이제 그 모르게 한 이제 진짜 이 또 겸손하시다. 유포자를 또 이제 지금 엄청 모르게 찾고 계시겠죠. 예. 어떤 작자야 이러면서. 사실 이 자체가 코미디예요. 박근혜 대통령 비범 전단 살포 그 행위 자체를 굉장한 국가적인 사건인 양 정경찰청을 뒤얹는 이런 지침이 필요하다는 이런 게 게 저희 익숙한 경험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G20 G그림 사건. 그렇죠. 맞습니다. 재물손괴 결과적으로는 공용물 훼손이었는데 그 당시 재산상 손해가 거의 2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번이나 구속을 시도했어요. 그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검사가 얘기했던 게 이런 사람 놔두면 나라가 흔들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마치 악마처럼. 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이광철 변호사님이 일전에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화장실에 그림 그려가지고 뭐 화장실에 효용을 훼손하게 했냐 아닌가가 의문이었던 그 사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기소돼서 정치재판 청구했습니다. 예, 화장실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 방송을 못 들었던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세월호 당시에 이제 그 여러 그런 것들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배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아마 그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이는 여인이 이제 서 있는 그거를 스텐실 기법으로 화장실에다가 이제 스프레이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수사기관에서 낙서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동안 조사가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 약식 명령이 발부되었고 공용 물건 손괴. 예. 화장실의 효용을 훼손했다는 거죠. 그 당시 아마 방송에서 그 화장실의 효용을 어떤 방식으로 훼손한지에 대해서 두 분이 열띤 토론을 벌이셨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아니 그게 그렇게 화장실에 낙서를 보면 화장실 가서 볼 일을 못 보나요? 아니에요. 근데 박근혜 얼굴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얼굴을 보면 안 나오나요? 편안하지는 않겠죠. 그 화장실 이용자들이 마냥 편안히 그 하시는 일에 매진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럴까요? 아니 우리가 이제 손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그 밥그릇 밥에다가 뭐 먹을 수 없는 것들을 해서 그 밥의 효용은 이제 배고플 때 먹는 거고 맛있는 걸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밥을 맛없게 만들었다든가 혹은 아예 밥을 이렇게 배고픈데 먹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게 손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화장실의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생리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대변이나 소변을 몸 밖으로 이제 배출해내는 게 효용일 텐데 그런 장소일 텐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풍자의 낙서를 한 게 그건 어떤 점에서 그 화장실에 기능을 하지 못하게끔 했을까요? 이 부분에서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고 끝까지 진지한 표정으로 하셨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디렉션까지 주십니다. 현장 검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건에서는. 판사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그림이 있는데 일을 보는 거죠. 근데 일이 돼. 일은 누가 보는 거죠? 변호사도 볼 수 있고 뭐 검사도 한 번씩 봐야죠. 근데 이제 그거를 최종적으로 심증을 형성하는 사람은 판사니까 판사가 봐야 되는 거죠. 그 그림을 되나 안 되나. 시원하더라. 그러면 그리고 남성도 봐야 되고 여성도 봐야겠죠. 아니 사실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서 보면 별 낙서 다 있잖아요. 어릴 때는 막 유치하게 누가 누구를 좋아한대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뭐 보지 마 이러면 딱 보고 있으면 밑으로 뭘 봐. 보지 말랬잖아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많은 낙서들의 주체들은 다 사실상 형사적으로 처벌받았어야 되는 사람들이네요. 공용 화장실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같은 제목으로 아닌 화장실은 그냥 손괴죄로. 그러니까 저는 그 G20 G그림 사건 때도 이렇게 변론을 했었어요. 정부가 밖에다 포스터를 내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행사를 안내하는 포스터도 있지만
뭐 불조심 포스터라든지요, 범죄 신고 포스터 해가지고 네. 종류가 수천 가지에다가 전국 곳곳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포스터에 낙서를 앞으로 한다거나 노상방뇨를 하다가 포스터를 망가뜨리고 포스터에 그게 튀었다. 그러면 다 구속이냐? 그럼 다 구속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냐? 도대체 왜 그런 거냐?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뾰족한 답은 못 내놨죠. 판사도 못 내놓고 검사도 못 내놨지만 결국 뭐 대법원까지 유죄는 확정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포스터 같은 데 낙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구속당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로. 명예훼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찰한테 또. 검찰이요? 아니 검찰이 우리나라 국고를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국고를 이제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겠다. 이제 국가 재산이 함부로 안 보게 지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사건 이제 그 곧 변론을 할 텐데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현장 검증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진지하게 진짜 아니 재판부한테 그 이상의 이 공수사실이 얼마나 엉망인지에 대해서 그 이상 이 각성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0마디 말보다. 전 어떤 반응으로 판사님이 이광철 변호사님을 무시하실지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보고 저 또라이라고 그러겠죠. 아니 근데 사실은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한번 해보세요. 현장 검증 신청을. 그러니까 오늘처럼 오늘처럼 끝이 웃지 말고, 웃지 말고. 끝까지 진지하게. 저 새끼 진지한 또라이네. 근데 진짜 효용이 손상되는지 아닌지를 가서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진짜 효용이 손상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 나중에는 정말 백서처럼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지적했던 사건들을 모아서 이랬던 적도 있다. 이건 진짜 법조. 백서가 아니라 예전에 역사적으로 웃긴 일들. 맞아요. 웃긴 일들 모아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판단해서 이렇게 처벌하기도 했던 시대가 있었다. 검찰은 구속을 시키려고 했어. 낙서했어. 네가 낙서를 했어. 나라를 흔들면 넌 구속시켜야 돼. 화장실에 그림을 한번 영장 그렸는데? 기각되니까 또 해. 또 해가지고 얘를 놔두면 지금 나라가 흔들립니다 이러면서. 제가 그 박정근 사건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정근 씨가 이제 그 트위터를 통해 갖고 리트윗을 계속 하다가 압수영장이 들어갔는데 박정근 씨 입장에서 황당했던 거예요. 자기는 북한을 좀 까는 내용으로 이렇게 트윗을 이제 우리 민족끼리 트윗을 리트윗했는데 그걸 갖고 압수영장이 들어오니까 그야말로 박정근 씨가 그전에는 국가보안법에 별 문제인식이 없었는데 이제 그야말로 열이 빡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막 QPR 코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식되면 막 이렇게 국가보안법에다 막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명동에다가 뭐 저기 뭐야 국가보안법 반대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면서 밑에 주체 몇 년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빨간 천으로 콘서트도 하고 그랬었죠. 네, 막 그렇게 하고 한해종에다가는 막 한해종 가갖고는 막 몰래 이런 그 전단지 비슷하게 해서 만들었고 막 붙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제가 이제 법정에서 재판부한테 아니 이런 걸 갖고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 건 남들이 봐도 웃긴다 그랬더니 검사가 뭐라 그러냐면 구속하지 않으면 막을 방법이 없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그죠? 아니 국민의 목소리는 당연히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구난방이란 말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중의 입은 막기 어렵다. 난방 막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제가 사실 이런 거는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중구난방이 원래 그거였어요. 그 엄청 폭압적인 나라까지 까먹었다. 왕이 있었는데 자기한테 비판만 하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신하들은 다 내쫓고. 근데 신하 중에 하나가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입은 막기 어렵습니다. 민중의 입은 막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이 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폭압적으로 나섰어요. 그래서 결국 왕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없이 그 신하와 국민들이 잘 어울려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게 공화입니다. 공화.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공화주의, 왕이 없이 백성들끼리 다스리는 체제를 공화라고 부르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주나라. 네. 근데 그 왕은 난방도 안 되는 데서 중구, 근데 지역구가 중구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잠깐만요. 근데 왜 그렇게 훌륭한 뜻의 중구난방을 저희가 다른 뜻으로 많이 쓸까요? 왜냐하면 이 중구난방의 원래 뜻이 굉장히 이런 민주주의적인 건데 위정자 입장에서는 쓸데없이 여기저기서 떠든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혼란스러운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관점 자체가 그 말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 자체가 관점이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중구난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으려는 지도자들은 다 거의 불행한 말로를 우리가 봐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런 패턴과 뉘앙스를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원철 변호사님께서 이제 카톡에 올려주셨는데 유경근 그 세월호 가족대책의 대변인 지금 집행위원장으로 직위가 바뀌셨는데 그분을 고소했어요. 그렇죠. 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비판했다는 이유죠.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꼭 세월호만이 아니에요. 큰 재난을 겪었어요. 근데 이 재난의 원인 중에 일부가 국가가 관리 감독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럼 다 나라 욕을 합니다. 나라가 엉망이다. 제대로 안 챙겨줬다. 나라가 제대로 못한 것 같다. 나라 얘기를 하고 또 뭐 진짜 나라가 뭔가 잘못하면 당연히 나라 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라 욕을 하면은 다 고소합니까 이제부터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자기를 비판했다고 해서 그걸 국민인데 적으로 보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납득이 안 가요. 간단히 언급하셨지만 그 사건 얘기도 뭐 누가 고소를 했다는 얘기죠? 김재원 현 정무특보.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였죠. 예. 근데 친박의 핵심. 친박의 핵심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나눴던 말을 유경 대변인님이 전에 듣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이게 김재원 수석이 무슨 식으로 얘기했냐면 뭐 근거도 없이 자꾸 돈을 달라 그런다 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 그런다 막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 그러면서 뭐 세금 도둑이니 뭐 탐욕의 결정체니 막 이런 비난을 막 쏟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해 듣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취지로 그 발언을 소개하면서 김재원 수석이 했던 발언을 소개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그걸 보고 이제 김재원이 노발대발해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아니 근데 정치인으로서 뭔가 자기의 어떤 태도와 어떤 자기가 세운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잖아요, 국민이. 그러면 다 이제부터는 명예훼손 해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예훼손의 비범죄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전면적인 비범죄가 어렵다면 공직자들에 대해서만이라도. 네. 이걸 명문화하자. 당연한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공직자들 이제 공직자의 이제 범위나 정의는 이제 다시 또 해야 되겠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 그 사람들만이라도 명예훼손은 비범죄를 하고 다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이런 위법성의 문제들은 좀 가리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법리상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거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자꾸 권력 수사작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걸 명문화시켜서 뭐 단서 조항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직자가 입법으로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뭐 하는 국민의 비판에 대해서는 고소를 할 수 없다라든지 그걸 좀 명문화 시켜줄 필요도 있겠네요. 있겠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계신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형사처벌을 못하게끔 명예훼손을 그렇게 만들면은 뭐 좋지만 그게 어렵다면 좀 공직자의 범위를 좀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김영란법에 언급되어 있는 공직자 아니면 그보다 더 범위를 좁혀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직무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아예 이렇게 넣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지금 거기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서기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인 문제제기 과정에 있었던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또 못하게 하는 그런 법도 지금 준비를 그게 사실 영국 입법내예요. 영국은 그 자치단체나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문제 삼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박 변호사님이 또 전문가이실 텐데 그 전략적 공세 소송 같은 그러니까 슬랩 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상 법원에 의해서 법리로 받아들여지면 좋은데 우리가 일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바 있지만 또 다시 설명을 해주면 결국은 전략적 공세 소송이라는 거 슬랩 소송이라고 하는 바는 이란 그거죠. 와리스 어떤 문제 제기나 비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송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목적보다 이 소송 제기라든지 형사상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려는 소수자나 국민의 시민의 권리를 결국은 훼손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판단해서 이건 잘못돼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문전박대를 한다는 얘기죠. 각하를 시켜야 된다. 뭐 이런 법리가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는 전략적 공세소송에 대한 차단 제도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뭔가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권익을 구제받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의 입을 막으려는 거네? 그럼 조기에 그냥 각하를 시켜버려요. 그런 제도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공세소송도 그렇고 명예훼손도 그렇고
이게 참 그 제도의 본래적인 취지와 실제 그것들이 작동되어지는 그 이런 현상 간의 이제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헌법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은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걸로 설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만 작동이 그렇죠. 되었더라면 별다른 그런데 그것들이 실제 작동되어지는 보완이 필요 없는 건데 모습을 보면 다 그 가진 자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또 그런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들로 자꾸 악용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우리가 저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야단법석 그 중구난방 저는 또 다른 사적 소고에 우리가 한 7분 이상은 진지했어요. 터질 때가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야단법석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그 야단법석은 아마 그 저기 불교 법원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러니까 저는 그 중구난방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알았는데 와 이게 한마디 말이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엄청 다른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법을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들을 보호하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가져갈 거냐라는 관점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근데 이제 법과 제도들을 갖고 국가 권력, 기득권의 권력들을 지켜나가면서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탄압하고 억누르는 그런 문화들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한 5분여 정도 해주시면 되니까. 왠지 오늘 굉장히 긴데요? 아니 근데 내용이 너무 농밀해요 오늘. 농밀. 김혜기 PD님이 좀 우리 주로. 늘 저런 식으로 그냥 농밀하다는 주로 야한 영화에 대한 평가를 쓰는데. 당신이 날 쳐다보는 눈빛이 농밀했어요. 우리 그 이미동행 불신검문에 대한 얘기 잠깐 맞아요. 마지막으로. 불신검문. 그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네, 그러면 좋겠어요. 네. 자, 바로 해주세요. 상관없죠? 네. 예, 다시 그 지침의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그 임의 동행을 요구하고 뭐 불신 검문 이런 얘기 나오는데 늘상 국민들이 이제 불신 검문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많아요. 이걸 무조건 안 응해도 되는 건지, 그럼 내가 떳떳하면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어디까지 내가 응하지 않으면 경찰이 잡혀가는 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 경계선을 국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 불신 검문 전문가 박주인 변호사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불신 검문 전문가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불신 검문을 많이 당하긴 당해요. 대학 때부터 진짜로. 대학 때부터. 네. 그 서점에만 들어가면 저는 꼭 그 사장님께서 예전에 CCTV가 없었을 때였으니까 가방을 보자고 그러셨어요. 억울해요. 책도 독처럼 보이는 거지. 아니 책벌레처럼. 굉장히 가진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책이라도 팔아야 될 정도로. 그래서 뭐 불신검문 많이 당했었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죠. 불신검문은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고요. 임의동행에 대해서 요구할 때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신검문이나 임의동행을 경찰이 요구할 때는 증표를 보여주면서 제가 경찰이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또는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인권위에 경찰에 대해서 들어오는 진정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몇 년째 차지하고 있는 게 불신검문에 관련된 거예요. 그 정도로 불신검문이 좀 과잉하게 이루어지고 네. 있고요. 차량 정보조회나 아니면 불신검문 횟수로 치면은 서울 인구에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몇 배 정도 되는 숫자가 1년에 일종의 불신검문을 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불신검문을 남용하고 있고 행하는 현장에서는 법을 좀 지키지 않은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근데 사실 불신 검문은 어쩌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일종의 그 수사는 아니지만 뭔가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가지고 네. 범죄를 예방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작용이죠. 사실. 말씀을 수사 했지만 이전의 단계에서? 수사는 아니지만이라고 했잖아요. 수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건데 그렇죠. 하물며 수사도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상대방이 협조를 구해서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 저도 그때 제가 이제 고시생 시절에 예. 그 불신 검문을 한번 당했었는데 고시 공부할 인상만 봐서는 수시로 다니는 것 같은데. 나 하여튼 그래서 아니 지금 이 모습에서 양복 벗겨놨다고 생각해봐요. 전 사복 입고 오셨을 때 당황했어요.
다른 사람처럼 보여. 예. 네. 어쨌든 그때 마침 이제 형사법을 공부하고 네. 있을 때라서 불신검문을 하는데 난데없이 자기 경찰이라고 신분증을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사법 그때 공부하던 참이라 얘기를 했죠. 뭐 때문이냐. 그리고 법에 따르면 불신검문이 이러이러한 요건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급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뭐 말을 못하죠. 이제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제 한번 제가 하신 대로 이 새끼 저거 좀 이상하게 생겼다 그래갖고 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무튼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경찰이 치안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협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불신검문을 요구할 때는 법에 딱 정해진 대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하시면 그거를 설명을 하시고 저한테 절차에 따라서 당신이 어느 소속의 누군데 이러이러한 걸로 불신검문을 요구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계속 당황하는 거죠. 그러더니 그냥 가시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배운 분들이 저 국가가 하는 일에 협조 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저는 대학 다닐 때 저도 경찰한테 불신검문 당할 때 경찰이 명답을 저한테 준 적이 있어요. 명답을? 저는 사실 공부는 안 했었지만 법대는 다니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집회를 나갔는데 잡힌 거예요. 잡혀서 가방을 열어보고 불신검문 가방까지 심지어 막 열어보려고 그러고 막 불신검문을 불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도 안 내주고 제가 불신검문 거부하겠다 막 이랬어요. 이건 법에 정해진 거다. 어느 법인지도 모르면서 법에 정해진 거다.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굉장히 긴 경찰봉을 싹 등 뒤에서 꺼내면서 경찰에겐 경찰의 법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경찰의 어서 경찰의 법은 따로 있나 이러면서. 아니 두 분도 불신검문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불신검문 저는 사실 지금은 되게 용감하게 아니, 살지만 이 미모에 사실 이 저 하나만을 목표로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아예 학교 정문에서 그날 뭐 집회가 있는 날이다 하면 전 학우들을 대상으로 다 불신검문을 하잖아요. 그때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그 가방 보여주고 들어가는 게 싫어서 담 넘어서 학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제가 선택한 타협이었죠. 비굴하게 보여주긴 싫고 그렇다고 싸울 용기는 없고 담을 넘어서 들어갔던 경우 있어요. 그것 말고도 뭐 불시에 불신검문 많이 당했죠. 불신검문 스탑 앤 에스킹, 스탑 앤 프리스킹이 아니라 스탑 앤 에스킹. 딱 해서 저기 전화번호 한번. 저 그랬던 적 있어요, 진짜로. 스탑해서 저기 어디 사세요? 뭐 방송 그만하자. 예. 자, 오늘 뭐 박근혜 대통령 비방 전단 살포 대응 요령에서 제 과거까지 말씀드리게 됐네요. 1부 이만큼 줄이고 2부에서 다시 풍부한 얘기로. 그때 살짝 제 과거 얘기는 더 자세하게 진실이라는 걸 입증할 증거도 있답니다. 방송 후에 그냥 따로 좀 하세요. 아, 네. 2부에서 뵐게요. 잠깐 쉬시죠. 예, 알겠습니다. 나 진짜 2년 전까지 있었다? 2년 전까지 있었다? 한 번도 없었는데. 2년 전, 2년 전. 2012년.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2부도 저희가 무수한 감시 카메라 밑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디오로만 들으시지만 저희는 향후 프로그램 재판 때 이제 비디오로 여러분들께 공개하기 위한 시험 촬영 중입니다. 참 조명도 이렇게 막 화려하죠. 그러니까 낯서네요. 낯설죠. 우리 좀 여기 좀 떡밥을 좀 넣죠. 진짜 우리가 TV로 됐을 때 방송을 기대하시게 하기 위해서 아니 저기 그러니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화면에 나오는 제 얼굴을 보고 진짜 화면에 빠져들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몰입하기 힘든 환경이에요. 근데 화면을 보면 아 우리 국민 TV 뭐 정말 쉽지 않은 방송인 건 알고 있었지만 썰전을 능가하는 막 비주얼 스튜디오가 돼 있고 여러분들 막
꿈꾸셔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저 재판이 있어서 양복을 입고 왔더니 더욱 화면에 어울린다는 말을 재수없게 한마디. 저기 여기 진행자를 좀 바꿔주세요. 저도 나름대로 빛나고 싶은데 옆에 소품이 마음에 안 들어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위해서 불량 소품 1인가요, 제가? 필요한 조치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아까 빠져든다는 얘기 하셨을 때 네, 1부하고 연결해서 1부에서 얘기했던 게 그 전단지였는데 부산 지역인가요? 뿌렸던 전단지에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이는 여인이 기모노를 입고 있고 옆에 한자로 경국지색이라고 써져 있어요. 칭찬인데? 어떤 사람이 보면 칭찬이고 어떤 사람이 보면 욕인데요. 근데 하여튼 뭐 경국지색이시네요. 욕이란 얘기야, 칭찬이란 얘기예요. 경국지색은 일단 뭐 나라를 좀 뭐 망가뜨렸다 이거 말고 이제 일단 경국지색의 급에 되려면 양귀비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되게 정말 이 표정 비디오를 보셨어야 돼요. 굉장히 간신배의 표정으로.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영혼 따로 떼놓고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방금. 시험 방송 때는 굉장히 이뻤는데 본 방송 때는 왠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망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이유를 대야죠. 아, 혹시나 그 일부 들으시는 분들 그러셨을 수 있겠는데 저희가 그 라디오를 할 때는 앞에 마이크가 있어요.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마이크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데 아까 저희 1부 끝나고 잠깐 쉬는 동안 PD님한테 말씀을 들은 게 저희가 막 좋다고 웃잖아요. 웃는데 저희가 이 밑에다 마이크를 꽂고 있잖아요. 그 마이크를 향해서 웃다 보면 소리가 깨져 들리기도 하고 해서 약간 불편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TV 방송에 출연 처음이다 보니 그게 몇 가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것만 불편하셨을까요?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게 유독 불편하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개발한 웃음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웃는 거죠. 좌우도 있다니까, 좌우. 네. 좌우 우리 연습했어요. 그래서 잠깐 짬 동안 앞으로 웃을 때는 하늘을 보면서 웃을 겁니다. 어쨌든 그 팟빵 게시판에 저도 이제 가끔씩 들어가 보면 이제 뭐 주로 저희들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을 듣는데 조금 불편하신 얘기들을 좀 해주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늘 조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환경의 변화 때문에 부득이한 점이 있다는 걸 조금 이해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요, 자석도 달라졌고, 그 다음에 막 전 조명 같은 거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맞습니다. 머리숱 없는 사람들은요, 밝은 조명이 위에서 내려오면 굉장히 이상하게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또 뭐, 전에 없이 생동감 넘치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이재정 변호사님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경국지색 때문에. 그래가지고, 약간 좀 불편한 부분인데 조금씩 맞춰 나갈 수 있겠죠. 뭐. 청취자 여러분은 이제 시청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환경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애하고 있다는 거. 촌놈들이 서울 구경 왔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거기서 끝내면 딱 좋은데 항상 이광철 변호사님은 반 걸음 더 가세요. 반 걸음 더 가세요. 자, 2부에는 어떤 얘기? 일단은 그 얘기를 이어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짧게라도. 이번에 이제 리포트 주한 미 대사 피습을 계기로 경찰 쪽에서는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검토하지 않은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는 얘기 없이 그냥 흉기 소지 여부 같은 경우를 좀 제대로 좀 뒤져볼 수 있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법 영역에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흉기를 들고 그 안에 입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흉기를 들고 그런 장소에 입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우리 지금 변호사들이 상상하기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럼 불신 검문을 좀 더 강화를 하겠다는 건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불신 검문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임의적 방식 때문에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방식 때문에 강제 수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흉기를 들고 들어온 사람이 이제 칼을 이렇게 칼집에다 넣고 들어온다면 모르되 칼을 가방 안에 넣고 그렇죠. 칼집이면 저 칼집 안에 있는 것이 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소지품을 뒤져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어떤 정황으로 저 사람이 흉기를 소지하였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요. 그것도 모호하고 상상 가능한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체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아까 불신검문도 그렇고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쪽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 차단이라든지 위험으로부터의 사전 억제 뭐 이런 것들 쪽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사실 그 사람들 머릿속에 나올 수 있는 게 그 정도 얘기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별적인 강론상의 이제 문제들은 아까도 충분히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총론적인 부분에서 한번 짚어보고 청취자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 형벌권 그리고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수사의 권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은 막연히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고 또 강화돼야 되고 권한도 확대돼야 되고 마치 수사기관들에게 많은 권한들을 주는 것이 치안의 확보인 것처럼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된다. 이 치안을 위해서 수사기관이 효율적으로 수사해야 되는 수사의 효율성도 중요한 원리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서 오용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또 수사와 국가 형벌권이기 때문에 이 국가의 형벌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발동되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효율성의 원리만큼이나 중요하게 국가가 개입하고 간섭해서 그런 것들을 일일이 차단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항상 같이 갖고 계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국민들이 정당하게 주권자로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들을 비판하는 것들을 입막음하고 또 이런 주한 미 대사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유감스럽고 불미스러운 일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자유들을 선제적으로 막 이렇게 억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속성들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수사권이라든지 형벌권을 악용하고 국민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고 못하게 하려면 수사의 효율성에만 치중해가지고 거기만 주안을 두시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항상 비례적으로 그리고 항상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발동되게끔 항상 견제 감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뭐 섣불리 입법했다가는 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광철 변호사님이 몇 가지를 막 이렇게 얘기하신 것들이 바로 이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얘기하는 요건들이거든요. 사실 뭘 막기 위해서 뭐 안 하면 된다라고 할 때 당연히 가장 직효가 그냥 금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못하게 하면 되고. 그래서 뭐 구독이 무서우면 장 안 담그면 되는 거잖아요. 장 안 담그면 되는 거고. 그거는 결국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 오케이. 1단계는 오케이. 그런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또는 그것을 통해서 침해되는 다른 이익은 없는지. 침해되는 이익과 이것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표 간에 시소비에 올려보고 저울위에 올려보고 한쪽으로 너무 기울지는 않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헌법재판소의 위헌을 판단하는 방식이라면 입법을 할 때 역시도 필요한 거죠. 이걸 위해서 이게 가장 유효적절하다고 해서 선택해서는 안 되죠. 그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죠. 손쉬운 방법은 가장 강력하게 그냥 금지하는 방법인데 늘 그런 방식은 위헌의 소지를 안 보이는 거죠. 예전에 근데 왜 통진당은 날렸을까요? 그러게요. 예전에 불법 집회를 막는다는 이유로 서울에서 어떤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한 집회예요. 그러면 저기 지방에서부터 막아버려요. 그 버스 타고 오는 분들. 터미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효과는 제일 좋죠. 못 가게. 효과는 제일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같이 뭔가 궁핍해 보이는 사람 보면 제가 언제나 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하는 것도 할 줄 알았더니 집에서 못 나오게. 집에서조차.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를 보면 범죄자를 잡는 게 아니라 범죄 예정자를 잡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측이 정확하다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오측에 의해서 추적을 받잖아요. 그걸 집행하던 사람이. 그러고 나서 결론이 완벽한 예상이나 예측도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결론을 끝맺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계속 제약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게 국민으로서는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게 이제 나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방적 구금이라고 했던 그 게슈타포가 했던 그렇게 해서 나치가 이제 히틀러가 합법적인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총통으로 된 다음에 하나하나씩 국민의 기본권들을 그 의회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했던 그 결정체가 이제 예방적 구금, 게슈타포를 비밀 경찰을 만들어 가지고 예방적 구금, 선제적 구금인 거죠. 지금처럼 아예 집에서 못 나온다. 좀 이상하면 그냥 구금을 해버리는 거죠. 이상하면 잡아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끝으로 갔던 파국의 이제 모습들이 이제 유대인에 대한 그런 집단적인 학살 이런 것들로 귀결되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형식적 법치주의, 법을 통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원리가 실질적 법치주의, 자연법의 원리에 맞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 법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것들과 상호 이렇게 조응해야 된다. 비례성의 원리 같은 것들을 우리 인류에게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급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감탄하고 있었어요. 계속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실질적 법치주의로 우리가 이게 전환이 되게 됐던 가장 결정적인 이제 인류한테 큰 교훈을 남겨줬던 게 이제 나치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정말 비례성의 원리 같은 것들이 정말 크게 의미를 주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파시즘의 전 단계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위험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나가가지고 먼저 막 잡아들이고 차단하고 구금하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는 것들이 사실은 나치의 전조였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럼 이걸 막으려고 예를 들어 저희 민변이나 이런 법률가 단체들이 얘기하면 자꾸 그래요. 니네 종북이니까 이런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 그 나라가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의 수준은 결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항상 국민들께서 국가 권력을 바라보실 때 그 국가 권력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효율성의 측면과 함께 국가 권력은 항상 남용될 수 있고 그 남용이 된다고 하면 그걸 국민들의 목을 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봐주시면서 항상 건강하게 균형감 있게 이런 이슈들을 봐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불신검문이라든지 이제 정치적 자유를 이제 이름 제한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 때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굉장히 민감한 지점이 그 흉악범죄에 대한 것들이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조차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차분하게 한번 이런 요건 저런 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언제 한번 테이블 위에 한번 놔봤으면 좋겠는 게 일례로 뭐 CCTV의 문제, 그죠? DNA의 문제, 불신검문 사실 형사처벌 강화. 그렇죠. DNA를 통해서 뭐 미제 사건이 풀렸다 막 이런 프로도 최근에 뭐 공중파의 탐사보도를 통해서 막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오원춘 사건으로부터 비롯되는 CCTV가 없던 상황이라서 못 잡았다라든지 또는 좀 그래요. 크림빵 그 뺑소니 사건에서 또 계속 CCTV의 문제가 정말 우리한테 전적인 도움이 되었고 또는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라면 조기에 잡을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만 몰아져 가다 보니까 CCTV가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도구라는 인식이 국민들한테는 더 팽배해진 것 같아요. 그 문제도 찬찬히 여러분이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요건대로 이것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지를 따져보면 참 무서운 것들이 많거든요. 한번 뭐 언제 테이블에 한번 올려가지고 이런 좀 특히 그 예전에 한번 이정 변호사님이 70.5 하실 때 이제 장혜경 활동가 나오셔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짚어주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렇게 우리 사회 경향들을 보면 이렇게 뭔가 좀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그러니까 리포트 대사 피습 사건도 그렇지만 이런 뭔가 이슈가 생기면 반대편에서 좀 차분히 점검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저는 브레이크를 걸면 종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종북 프레임의 가장 극단적인 아주 안 좋은 모양새고 또 그게 결국 우리 사회를 진영 논리로 물들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진영 논리의 희생자는 결국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각별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 장영 활동가님도 좋지만 이호준 교수님이 이런 강성 형벌주의 여기에 좀 전문가시거든요. 여러 가지 뭐 DNA 채취나 이런 거 다 섭렵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호준 교수님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눠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세월호 때문에 참 바쁘신 분이죠. 맞아요. 지금 또 역할 맡아서 하고 계시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 가지 말씀 사실 우리 현역에서 우리는 이제 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법률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차분하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교수님으로부터 다른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도 다르다라고 느끼셨던 게 아마 한상희 교수님의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이호준 교수님을 통해서도 우리 같은 주제였지만 이제 다른 결로, 다른 관점, 폭넓은 관점으로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오늘은 이 주제로 그냥 끝나나요? 뭐 그래도 하나 좀 다뤄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에게는 어제가 되겠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박상욱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한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워낙
대법원 쪽에서도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고 또 보수적인 일간지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좀 압력을 가해서 아마 야당으로서도 좀 인사청문회 자체를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이 좀 나오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될지. 상황에서 법원 공무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요. 그 법원 공무원의 78%가 네. 박상원 대법관으로 부적절하다라고 네. 답변을 했답니다. 사실 법원 공무원의 78%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뭐 단순히 뭐 이제 흔히 나누는 방식으로 진보적 성향, 보수적 성향으로 따졌을 때 뭐 진보가 78대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진보와 보수의 성향을 넘어서서 법원 공무원, 그러니까 법원을 경험하고 그 조직을 가장 잘 알고 법원의 기능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에게도 박상옥이라는 사람은 대법관의 자질은 없다라고 어떻게 보면 직업적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 덕목에서 판단을 더 깊이 한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결론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번 설문조사에 판사께서 53명이 참가해 주셨네요. 53분? 네. 네. 사실은 지금 법원 그럼 뭐 결과적으로 안팎에서 네. 이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너무나 당연하죠. 국가가 나서서 어떤 사람을 고문했는데 정의를 밝혀야 될 직분을 수행했던 그 당시 수사 검사가 오히려 은폐를 도왔다는 의혹이 짙게 네.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경향신문에서 입수했던 그 당시 수사 기록을 보니까 이 추가로 발견된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네. 왠지 뭉개고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스스로도 좀 뭔가 좀 그 인식을 하고 물러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4장 넘기던 거 다 오디오에 들어갔어요. 스마트하게. 앞으로 나한테 한번 주세요. 아니 스마트하게 이거 최첨단 기기를 쓰시던 분이 갑자기 왜 조립장에 이거 써도 하시고. 키보드 소리가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좀 되긴 돼요. 어떻게 될지. 예. 그 조선일보하고 이제 동아일보의 이 논조를 보면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 거부를 하는 거를 주로 이제 두 가지 논거를 들이대서 깝니다. 첫 번째가 그 당시에 부장검사가 신창원이고 주임검사가 안상수였고 네. 박상옥은 말석이었는데 왜 말석 갖고 문제를 삼냐. 신창원은 헌재재판관 가고 그때 헌재재판관 할 때 평민당인가 다 동의해주고 안상수 영의까지 하려고 했던 훌륭한 검사라고 지켜세우지 않았냐. 왜 말석 검사만 문제를 삼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참여정부 때 박상옥에 대해서 청와대가 훈장을 줬다는 거예요. 뭐 국가관이 투철하고 뭐 훌륭한 뭐 공직자로서 좀 기감이 된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 청문회를 거부하는 건 자가당착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논리입니다. 그걸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바라보는 세상은 늘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뒷골목에서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곤혹스럽게 하는데 정말 천재적인 저기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그런 점을 차치하고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대법관이라고 하는 자리에 박종철을 고문한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은폐하려고 했던 사람을 과연 대법관으로 보내는 게 맞는지에 대한 뭔가 깊은 고민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또 그 논리 좀 이렇게 논리인 듯 논리 같은 논리 아닌 이거 어렵던데.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때 판단이 만약 그랬었다면 그때 판단이 잘못된 건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과연 일관성인가요? 한 번 판단하면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그 판단에 기속돼서 이 사람에 대한 새로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일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사실 본질을 흐리는 참 논리 구석인데 그렇죠. 저들은 자주 활용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방식이죠. 늘 그런 식이잖아요. 이제 이런 게 사실 물타기의 논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듣는 사람들한테는 야 쟤네들 일관성이 없네. 옛날에는 왜 저랬고 이제 와서 저러는 거지. 늘 위선자 집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깊은 이제 문제의 일단이 이제 거기에도 배어 있는 건데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제되는 국면 자체가 달랐던 거죠. 신창원 이 양반이라든지 안상수 이 양반들이 헌재재판관이 되고
이런 좀 정치에 이렇게 투신하게 됐던 그때 당시의 역사의 맥락과 이제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보로서 사실 알려지지도 않았고 지금 이렇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이제 대법관 후보자로서 제청되어지는 이 맥락은 또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훈장을 줬다라고 하는 건 사실 훈장은 좀 관례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렇죠. 공직자로서 일하다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특별히 하자라든지 결격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대부분 다 훈장을 받는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특별한 연차와 특별한 업무를 수행했을 그러니까 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이런 문제제기 자체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리도 동의할 수 없을 뿐더러 보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대법관이 뭐 하는 자리냐. 그리고 과거에 설령 그런 것들이 스크린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그런 것들에서 걸러내고 그런 데 대해서 관여가 된 사람들이 대법관으로 이렇게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고 국가의 근간 운영 틀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막아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하나의 선례와 관례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늘 참 이제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옹호에 대한 집단에 대한 나름의 그 논리와 명분들을 만들어내는 보수 언론들을 보면 논리학의 오류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포장되어서 청자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러면 우리 진영도, 진영 논리라는 게 자꾸 우리 진영도, 우리 쪽도 그러한 오류를 간단하게 지적할 수 있는 어떤 상징들을 만들어내서 이런 막 긴 얘기, 이광철 변호사님이 하시는 옳지만 긴 얘기가 아니라 단박에 딱 뒤엎을 수 있는 이런 상징들을 뭐 어떻게 논리학에는 이미 만들어진 게 없나요? 너는 무모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이렇게 딱 지적을 한다든지. 제가 뭐 논리학을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서 저는 스쳐서 시선을 옮겼어요. 예. 제가 제발 쳐다보지 마라는 눈빛을 계속 보는데 뭔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진보 쪽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평가 기준 그런 것도 약간 좀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느낌도 좀 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좀 다시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뭔 소리죠? 2부 마칠 시간,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다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2부 얘기가 길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제 과거의 그 스탑 앤 에스킹 사태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럼 다음 시간에 미루고요. 시간을 미뤄야 돼요? 다음 시간에 꼭 잊지 않고 해야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어디? 진짜 어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어려웠어요.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좀 여러 가지 뭐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른 방송에 비해서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저희들도 좀 부자연스럽고 정리가 안 된 점 이해해 주십시오. 항상 죄송하지만 오늘 또 죄송합니다. 아마추어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